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딱 30이 된 남자입니다. 집에서 나와 혼자 자취하고 있고 외롭고 심심할 때마다 이 사연들을 자주 듣는데 저도 혼자 간직해오던 이야기를 용기 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입에 실패하고 재수를 시작했던 다음 해에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막내 외삼촌이 있는데 집에서 워낙 늦둥이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막내 삼촌이 장녀였던 저희 엄마한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랑은 삼촌 조카 사이가 아니라 친척형과 친척동생 같은 사이로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요. 아무튼 하루는 외삼촌이 결혼을 할 여자라고 집에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막내 삼촌한테는 우리 엄마가 부모의 역할도 같이 해줬으니 당연히 소개를 시켜주려고 데려온 자리였지요. 저는 그냥 그때 재수를 시작한 지 좀 되어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외숙모가 될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크게 감흥이 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외삼촌이 마냥 부럽기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외숙모가 되지는 못했지만요. 그녀는 대학 시절 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떠오르는 신인 여자화가로 잡지에 소개가 될 정도로 유망한 능력자였답니다. 특히 어머니가 직업도 좋고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삼촌한테는 복 받은 줄 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명예가 있는 일을 하다 보니 거만하지 않고 예의도 바른 데다가 주변도 더 살피게 되더군요. 삼촌이 잠깐 전화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녀와 대화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을 꼴통이라고 지칭하면서 저런 놈이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시선을 빼앗기고 말아버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외숙모가 된다는 사실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삼촌이 부럽고 질투가 나기까지 했어요. 아무튼 당시 삼촌이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력이 우수한 것도 아닌데다가 솔직히 할머니가 모아둔 재산 축내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게 1인 한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예쁜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있게 대답하기를 오빠, 그러니까 삼촌이 몸이 좋고 잘생겨서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니도 당돌하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어이없어 하는데 그녀가 성공한 화가이다 보니 이미 직업에서 명예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있었으니 삼촌 능력을 자기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잘생기고 몸도 좋으니 그 부분이 마음에 든다 솔직하게 말하는데 어머니는 좀 어이없어 했지만 저는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 잘생긴 거 몇 년이나 더 가겠냐고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준비하면 어떻겠냐 했어요. 삼촌 입장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누나라기보다는 부모님에 더 가까운 존재였고 제 형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외삼촌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그렇지 당시 재수생에 불과한 제가 봐도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삼촌이 복을 받은 건데 결혼을 내키지 않아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녀도 실망할 법도 했는데 오히려 그 말에 그녀는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진짜 노는 거 좋아하는 별볼일 없는 남자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받은 게 있어서 그렇게 놀러만 다녀도 이렇게 예쁜 여자도 다 만나고 마냥 삼촌이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확신에 차서 삼촌하고 결혼하겠다 외치던 그녀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저희 어머니한테도 확실하게 어필이 되었나 봐요. 이렇게 예쁘고 앞날이 창창한 여자가 여장부 기질이 다 있다면서 결혼하는 것도 좋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엄마와 그녀는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저야 재수한다고 집에 매일같이 있었기 때문에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가는 그녀를 자주 만나게 되었죠. 매일 보는 건 아니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녀가 놀러 올 때마다 옷도 매번 다른 스타일이고 얼굴이 예쁘니 그렇게 자주 보는데도 질리지가 않고 좋더라고요. 그때쯤 저희 어머니가 약간 심적으로 힘들어해서 공황이 있었는데 그녀가 와서 미술로 심리치료도 해주고 했으니 당시 저한테는 그녀가 예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차원을 넘어설 정도로 눈이 부신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저희 집에 왔는데 그녀가 우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겁니다. 슬쩍 나가보니 오히려 어머니는 이번에는 삼촌을 욕하면서 그 자식은 지 복을 지 발로 차고 다닌다고 하면서 그녀한테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녀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한량 같은 내 동생한테 미련 갖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삼촌 어릴 적에 돌봐주시기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더군요.
저는 당연하게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녀는 그날부터 어머니와 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 심리치료 해주던 것도 있었고 그녀가 어머니랑은 죽이 잘 맞는 편이라서 치료가 다 끝난 뒤에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줬어요. 저도 당시 재수생이다 보니 가끔은 어머니가 차려준 점심도 같이 먹고 간식도 같이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가 삼촌하고 헤어진 게 차라리 잘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고 한참 시간이 지나니 어머니는 그녀가 욕심이 났는가 봅니다. 그녀가 10살만 더 어렸다면 며느리감으로 딱이라고 삼촌하고 헤어진 게 그거 하나만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족이 못되게 된 건 말이죠. 그녀도 저랑 결혼시키고 싶다는 말에도 제가 10살만 많았어도 결혼을 했을 거라 하면서 분위기 좋게 받아쳐주거나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났고 저는 재수에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원하는 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지방 쪽에 제가 원하던 학과가 유명한 대학교에는 붙었어요. 1년을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와중에 아버지께서 그 대학교가 있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가족 전체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기 며칠 전에 그녀가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도 그녀도 서로 아쉽다면서 아예 못 만나게 해외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아쉬워하냐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지방에 가서도 자주 볼 것처럼 하더니 전화통화만 주고받는 듯 싶었고 실제로 만나는 날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니 연락도 뜸해지고 어느덧 그녀에 대한 존재는 희미하게 잊혀져 갔지요. 저도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외로운 군 생활 중에 까맣게 잊고 있던 그녀가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 빨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그녀가 꿈에 나왔지만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녀가 삼촌을 좋아한 이유 중에 몸이 좋은 것도 마음에 든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외로운 군 생활 못 만들기에 열중하면서 운동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호리호리한 체형이었고 마침 군대 선임 중에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생애 처음으로 운동을 그렇게 하니 군대에선 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육통까지 동반하니 엄청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미한 기억 속 그녀를 떠올리며 이악 물고 운동을 했어요. 전역을 하고 나서는 말라깽이 같던 저는 더 이상 없었고 그래도 제법 운동 좀 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며 키운 몸이지만 전역을 했다고 그녀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죠. 그래도 반사이익으로 운동도 하고 몸이 좋아지니 저한테도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죠. 새로운 인연이 생기니 저도 그녀를 점점 잊어가게 되었고 저도 졸업을 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공한 과목이 취직에는 유리한 게 있어서 서울에 있는 제법 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전에 저는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한테도 자리 잡으면 부를 테니까 기다리라고 장거리 연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서울로 놀러 온다기에 매번 식사만 하고 자취방으로 가서 하루 보내고 내려가는 뻔한 데이트 말고 뭐 새로운 거 없나 싶어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카페 같은 데를 다니는 걸 좋아하니 카페에서 할 수 있는 데이트 뭐 없나 알아보고 있던 차였어요. 그러다 인터넷 리뷰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그녀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그리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부터는 리뷰에 찍힌 그녀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돌려보고 있는데 묘한 기분에 휩싸이면서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몇 번씩 확대해가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40이 가까운 나이가 된 그녀는 그때의 화려함은 잃었지만 오히려 수수한 그대로의 모습이 훨씬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새하얀 피부는 그대로인데 제가 좋아하던 검정색 긴 생머리는 잘랐더군요. 어깨를 살짝 닿을랑 말랑해서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그건 그 모습 나름대로 예술하는 사람 같고 고급스러워 보여 좋았습니다. 그녀는 화가로는 결국 성공하지는 못한 건지 싶기는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녀가 나올 정도였는데 언젠가부터 그녀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사진이 너무 작아서 왼손 약지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지 살펴봤습니다만 제대로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가 배경으로 찍힌 작은 사진들을 끝까지 다 내려본 시점에 저는 그녀를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데는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
번화가는 붐볐지만 그녀의 카페 앞에 도달했을 때 카페 안에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더군요. 손님이 없어 창문 너머만 계속 바라보고 있던 그녀가 입구 앞에 얼쩡이는 저를 보고 모처럼의 손님인가 싶어서 문 앞까지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온 그녀 때문에 놀라 당황할 틈도 없이 그녀는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오랜만에 주인을 만난 강아지 마냥 신이 나서 저한테 반가로이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이제 40이 다 되어가는 여자라기보다 그 당시 제 또래의 여자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저를 잊지 않고 단번에 알아봤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내온 커피를 마시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다. 왜 이렇게 몸집이 커졌냐? 운동선수가 된 거냐 하면서 제 근황을 물어봤지만 대화의 대부분은 거의 어머니는 잘 지내시냐 같은 어머니의 안부가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한참 오랫동안 나누나 보니 그녀는 저와 말도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녀와 이미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손님 한 명 들어오질 않았어요. 잠깐 가게 안을 둘러보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으니 그녀도 찔렸는지 손님이 참 없지? 하면서 밝은 미소를 띤 얼굴로 듣기에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커피를 즐기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색 카페라서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답니다. 저처럼 이색 데이트를 찾아보려고 오는 사람이 덜어 있기는 한데 오픈 초반에야 입소문을 타서 장사가 좀 되었는데 한번 온 손님들이 2번, 3번 다시 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홍보용으로 뿌린 쿠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오픈한 지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 아예 이렇게 인기 없는 카페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기의 과거 명성이라면 자기 이름 듣고도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였다는 걸 깨닫는다고 하면서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그림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 심리치료를 도와주던 그녀야말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만 주다가 그녀한테 질문을 했어요. 누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냐 아니면 카페를 하고 싶은 거냐 뭐 이런 이야기요.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조언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자기도 그림은 이제 포기했다면서 원래 얼마 전부터 보통의 커피숍으로 가게를 바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그래도 잘 됐다면서 저한테 오늘 시간이 괜찮으면 가게에 좀 더 있으라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여자친구가 올라오기로 했지만 그녀랑 밤새도록 같이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아무튼 제가 알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그녀는 대뜸 가게 문을 잠궈버리더군요. 그리고 짧게 잘랐지만 묶어놓은 머리를 풀며 고개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정말 그 시절 그때와 똑 닮은 모습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저절로 침이 꿀꺽 넘어가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녀한테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대로 저를 지나쳐가서는 카페에 쓸 디저트 업체에서 보내준 디저트 샘플들을 시식을 해봐야 하는데 안 그래도 혼자서는 너무 양도 많고 해서 고민이었는데 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요즘 젊은 입맛도 모르겠으니 저도 같이 먹어보고 몇 개만 골라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디저트는 잘 모르는데 그녀의 밝은 미소를 보고 있으니 모르는 척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그녀와 함께 상자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 먹으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다음날 올라오는 것 때문에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여자친구는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길래 하루 종일 통 연락이 안 되냐고요. 그녀를 찾아왔다는 생각에 속이 다 뜨끔하더라고요. 결국 여자친구 화는 풀어주지 못했고 저도 짜증내는 거 들어주다가 덩달아 짜증이 나서 전화로 한참 실랑이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그녀가 혹시 자기 때문에 지금 애인하고 싸운 게 아니냐 걱정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가게 문을 다시 열어줄 테니까 오늘은 이만 들어가고 애인하고도 한번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와 다퉈서 그런 게 아니고 저 또한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 마음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여자친구보다 오늘 다시 만난 그녀에게 충실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주러 가는 누나의 팔을 붙잡고 오늘은 누나가 보고 싶어 온 거라고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보고 싶었다고. 제가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운 것도 서울에 취직을 했을 때도 부모님보다 누나 생각이 더 컸다고. 조금 과장을 섞기는 했지만 오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난데없는 저의 말에 그녀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대답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자기가 친구 같은 사이이고 한 번은 외숙모가 될 뻔도 했던 사람인데 우리 사이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나이 차도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고 하면서 거절을 하려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그녀한테 다가가서 그런 게 지금 중요하겠냐고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나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냐 하니 그녀도 포기한 듯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를 따라 그녀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허가였던지라 작은 아파트지만 깔끔하고 보기 좋게 꾸며놓은 집이 인상 깊었어요.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제 전화기는 여자친구에게 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엄청 시끄러웠지만 그 소리는 그녀와 제가 만들어내는 소리에 묻혀서 저에겐 전혀 들리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식사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 집에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냐고 했더니 오늘은 그녀가 가게도 안 열겠다면서 하루 종일 각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 날까지 정말 눈이 마주치기가 무섭게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막차가 끊길까봐 전날처럼 밤을 새도록 잊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녀 집을 나서니 제 다리가 다 후들거리더군요. 제 자취방에 돌아가니 여자친구가 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어디 가서 뭘 했냐고 저한테 울면서 따져묻는데 제가 잘한 일 하나 없는데 오히려 제가 여자친구한테 화를 내고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항상 연애할 때 주도권을 가지고 저를 떡주무르듯 하던 여자친구인데 헤어지자는 말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이러는 이유라도 알자고 따지는데 끝까지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죠. 그 다음 주가 되어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도 저를 기다렸다는 듯 이번 주도 주말에는 아예 장사를 하지 말아버릴까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녀 앞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과 그녀와 앞으로 정식으로 교제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감동할 줄 알았는데 저를 보고 싶었다 달려오던 그녀는 얼굴색이 바뀌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만나던 사람과 헤어진 거냐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저의 그런 결정에 몹시 유감이고 이제 더 이상 저와는 더 깊은 관계가 되지 않겠다며 저보고 돌아가라 하더군요. 그녀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그러는 이유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그녀랑 제가 함께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겠냐. 그걸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와 외삼촌이 우리 둘의 사이를 퍽이나 환영하겠다고. 우리는 여기까지가 맞는 관계이고 그 이상을 원한다면 더 깊어지기 전에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자는 게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를 어떻게든 회유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그 다음 날에 찾아갔을 때도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저를 얼씬도 못하게 하더군요. 삼고초려를 하다 못해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날은 항상 그녀의 가게 앞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저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그렇게 10년이 가까운 재회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무너져버리게 되었네요. 나중에는 그녀는 가게를 팔아버리고 제가 닿지 않는 어느 곳으로 떠난 건지 요즘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녀와 제가 이루어질 사이라면 분명히 그때처럼 우연한 기회로 다시 재회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명이 아니라면 그렇게 서로를 기억 속에만 품은 채 살아가겠지요. 제 이야기는 이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못생긴 찌질이와 키 큰 여자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못생긴 놈으로 살아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개천에서 용난다면 나는 개천에서 두꺼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릴 때부터 튀어나온 광대, 불규칙한 치아, 툭 튀어나온 귀, 거기에 피부도 엉망이었죠.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여드름이 지금 33인 저한테도 가끔 인사를 하고 가니까요. 게다가 키도 170cm로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비주얼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여자들에게 집착하다시피 했어요. 아마 사춘기 때 겪었던 상처 때문일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친구들과 함께 저를 놀리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야, 박준호 진짜 징그럽지 않냐? 내가 걔랑 짝이 됐다고 생각해봐. 소름 돋아.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였을까요? 여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미리 알면서도 일부러 더 접근하게 됐어요. 마치 내가 날 거부할 거란 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라는 식으로요. 거절당하는 게 이미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걸 즐기는 변태가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대학 때도 직장에서도 항상 그랬어요. 제가 다니는 IT 회사에서는 저를 찌질한 바람둥이라고 불렀죠. 참 웃긴 조합이죠. 바람둥이는 꽃미남들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찌질하게 여자들에게 계속 접근했으니까요. 야, 너 오늘 머리 바꿨어? 진짜 예쁘다. 퇴근하고 시간 있어?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어요. 어차피 거절할 텐데 뭘. 놀랍게도 가끔은 통하기도 했어요. 주로 회사 밖에서 만난 여자들이었는데 술자리에서 취한 상태로 저와 하룻밤을 보내는 여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제 자존심을 세워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외모는 별로지만 적어도 그쪽 실력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여자들이 저를 만난 후 다시 연락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것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몇몇 여자들과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회사에서는 계속 새로운 여직원들에게 접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회사에 새로운 팀장이 왔습니다. 김미라, 35살. 저보다 2살 많은 그녀는 첫눈에 봐도 달랐어요. 180cm에 가까운 키에 날카로운 눈매, 짧게 자른 단발머리. 처음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위압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거든요. 와, 저 여자 무섭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저는 또 제 버릇을 발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부러 그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죠.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저는 개발팀 박준호입니다. 회사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혹시 점심 먹고 커피라도? 미라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대답했어요. 개발팀이면 백엔드 담당이죠? 지금 프로젝트 일정 많이 밀렸던데 커피 마실 시간에 업무나 좀 신경 쓰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키득거렸고 저는 또 한 번 거절당했다는 익숙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보다 더 아팠어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마치 제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미라 팀장은 회사의 악명 높은 얼음 공주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특히 남자 직원들에겐 더 차갑게 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업무 능력만큼은 모두가 인정했어요.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는 항상 정확하게 기한 내에 완성되었으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그녀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접근했어요. 회의 때마다 일부러 그녀 옆자리에 앉고 자료를 건네주면서 손을 스치게 하고 카톡으로 업무 관련 질문을 자주 보냈죠.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남아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무실엔 저와 미라 팀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의 자리로 갔어요. 팀장님, 이제 그만 퇴근하시죠.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난 좀 더 해야 해요. 박 대리는 먼저 가세요. 저도 일이 남아서요. 근데 배가 고픈데 혹시 야식 드실래요? 제가 치킨 시켜놨거든요. 그녀는 잠시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치킨요? 무슨 맛으로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요. 너무 매운 건 싫으실까봐.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사실, 전 매운 거 좋아해요. 그날 밤, 우리는 회의실에서 치킨을 나눠 먹으며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라 팀장은 한잔 했는지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박 대리는 왜 항상 여자들한테 말을 걸어요? 특히 나한테는?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좀 못생겨서요. 네?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어릴 때부터 외모 때문에 여자들이 저를 피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더 접근하게 됐어요. 거절당하는 게 익숙해져서. 팀장님처럼 예쁘고 당당한 여자일수록 더 그래요. 미라 팀장은 맥주캔을 내려놓고 한참을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참 웃기네요. 나는 오히려 그 반대였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키가 너무 커서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애들보다 컸거든요. 대학 때는 농구선수 출신이라 더 그랬고, 남자들은 항상 나를 무서운 여자, 날카로운 여자라고만 생각했죠. 그녀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완벽해 보이는 미라 팀장도 자신만의 콤플렉스가 있었다니. 그럼 왜 저한테는 더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박 대리가 첫날 저한테 말 걸었을 때 솔직히 당황했어요. 보통 남자들은 제 키를 보면 움츠러드는데 박 대리는 당당하게 다가왔으니까. 근데 다른 여직원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아, 그냥 바람둥이구나 생각했죠. 바람둥이는 아닌데 그냥 찌질한 놈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치킨 박스가 비워질 때쯤 저는 용기를 냈어요. 팀장님, 실은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긴 한데 알아요? 마케팅팀 이수진 씨죠? 네? 어떻게? 회사가 좁아요. 다들 알고 있어요. 저는 살짝 부끄러워지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진지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가끔 만나는 그쪽 때문에 만난다면서요? 그것도 다 알아요. 여자들 사이에선 그런 소문도 빨리 퍼져요. 미라 팀장의 말에 저는 완전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사에서의 제 평판이 더 처참했나 봐요. 그런데 박 대리, 그렇게 자신있게 여자들한테 접근하면서 정작 진지한 관계는 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그저 버릇처럼 여자들에게 접근하고 때론 몸만 관계하고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아마 진짜 좋아하게 되면 또 상처받을까봐 그런 것 같아요. 미라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비슷해요. 결국 우리 둘 다 얼마나 비겁한지.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가 달라졌어요. 미라 팀장은 회의 때 제 의견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저는 다른 여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접근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수진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끊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미라 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아, 네,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살게요. 가끔은 팀장이 직원들 저녁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날 우리는 회사 근처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박 대리, 솔직히 처음엔 진짜 싫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르게 보여요. 특히 이수진 씨와 만남을 정리했다는 소문도 들었고. 아, 네. 그건 그냥 나 때문이에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팀장님 때문이에요. 미라는 소주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웠습니다. 그럼 오늘 나랑 자러 갈래요? 네.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더니 옆 테이블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미라는 까르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요. 나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 대리가 그쪽에서 실력이 좋다는 소문도 궁금하고요. 그날 밤 우리는 미라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가 저를 벽에 밀어붙이고 입술을 훔쳤습니다. 키가 큰 그녀는 제 키보다 10cm나 컸기 때문에 저는 살짝 까치발을 해야 했죠.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굴욕스럽기보다는 흥분됐어요. 준호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목에 입맞춤을 했어요. 아, 준호 씨.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고 곧 우리는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몸매, 길고 아름다운 다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요. 강하고 차가워 보였던 그녀가 얼마나 부드럽고 여린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었는지. 준호 씨, 정말 소문대로네요. 미라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냉소적인 웃음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기뻤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만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몸만 관계하는 사이였지만 점점 그 이상의 감정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 그녀의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라는 제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어요. 글쎄요. 연애일까요? 연애라면 팀장님이랑 연애해도 될까요? 저같이 못생긴 놈이. 그녀는 제 볼을 쥐고 꼬집었습니다. 또 그런 소리 하면 진짜 화낼 거예요. 준호 씨는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그녀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미라라고 불러요. 팀장님이라고 부르면 나이 차이 너무 느껴져서 싫어.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제 얼굴은 그녀의 목에 묻혔고 그녀의 향기가 저를 감쌌어요. 미라야, 고마워. 뭐가요? 그냥 날 있는 그대로 봐줘서? 그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준호 씨가 내 키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연애 중입니다. 물론 회사에선 비밀로 하고 있지만 가끔 눈빛만 마주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미라는 여전히 강한 팀장이고 저는 여전히 개발자입니다. 하지만 퇴근 후엔 그녀는 그저 미라이고 저는 준호가 되죠. 제가 오랫동안 찾았던 건 그냥 잭스가 아니라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라에게 필요했던 건 그녀의 강한 면과 여린 면 모두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못생겼다는 콤플렉스를 가진 남자와 키가 커서 외로웠던 여자. 우연히 만나 서로의 콤플렉스를 장점으로 바꿔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여자들에게 찝쩍거리지 않아요. 미라 한 사람만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미라도 더 이상 사무실에서 얼음 공주가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엄격하지만 가끔 웃음 짓는 모습이 보여요. 아, 참고로 회사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관계를 모릅니다. 가끔 저를 불러 야근하자고 할 때 동료들이 절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요. 또 박준호가 얼음공주한테 걸렸네. 하지만 그들은 모르죠. 그 야근이 때로는 미라의 집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얼음공주가 얼마나 뜨거운 여자가 되는지도요. 사랑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과 함께 찾아오니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저와 미라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미라와 CEO가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너무 가까이 서서 웃고 있었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아, 또 제 못된 버릇이 나오려나 봐요. 이번엔 정말 믿어보려고요. 미라를. 그리고 나 자신도요.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내려놓아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독하게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이것 때문에
노후가 망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독하게 마음 먹고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독하지 않고서는 돈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습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각종 투자 권유부터 빌려 달라거나 도와달라는 부탁까지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는 요구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단호해져야 합니다. 특히 자녀에게도 말입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유별나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집착으로까지 이어지는 수준이죠. 자녀를 돕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원에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본인의 노후가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을 위한 삶은커녕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힘든 노후를 맞이한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사연을 통해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이 강원도 농촌에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던 넓은 논이 우리 집 거였죠. 그 논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곳이 한평생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도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도 이제는 다 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순탄했죠. 아버지 논 팔아서 서울에 집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제 첫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첫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논을 팔고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첫째는 기뻐했고 저희도 자식이 잘 되는 게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도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는 초기 자금을 부탁했습니다. 둘째는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똑똑한 아이라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저희 부부는 남은 아파트도 팔아 둘째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더군요.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더니 결국 둘째는 큰 빚을 지게 됐고 저희도 덩달아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갖고 있던 모든 걸 잃고 작은 월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곤 새벽 거리를 누비며 폐지와 박스를 줍는 것뿐이죠. 아내는 종종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예전에 그 넓은 논이 그립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대답하죠. 나도 그립다. 하지만 이젠 그만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참 속상한 게 이 일이 오롯이 제 책임은 아니지만 자식을 너무 믿은 탓에 제 노후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게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가끔은 그 마음이 화를 부를 수도 있나 봅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그렇게 삶이 바뀌어도 해야 할 일은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건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김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자식이 스스로 일을 해서 경험도 쌓고 고생도 해봤다면 사업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더 단호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드네요. 살아가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부모님의 자산을 무겁지 않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돈을 쉽게 갖다 쓰려고 하고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죠. 앞서 말한 둘째 경우, 사업이 망한 후에 오히려 그럼 그때 왜 나한테 돈 빌려줬어? 라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에 돈이라는 문제가 껴있으면 제 아무리 혈육이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 노후 자산이 될 자금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자식이 일찍이 깨닫고 자산을 존중할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야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부모는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젊은이들은 돈을 벌 기회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이는 젊음이 가진 큰 장점이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노후라고 하면 저축해 놓은 약간의 돈과 국민연금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그것조차도 자식이 사업을 한다, 뭐다 해서 쏙 빼가는 경우가 많지요.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줘도 고마워하는 마음은 잠깐뿐입니다. 어려서부터 받기만 하면서 자라온 아이들에게는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모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이 들수록 자식에게는 당연한 일이 돼 어버린 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죽을 등 살뚱 키워놨더니 고작 생활비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면서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적인 삶을 반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가 노후 보험인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대가족이 함께 즐기는 명절, 풍습조차도 직계, 가족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죠. 결국 노후 준비는 개인의 몫이라 여기며 서로를 돌보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더욱 독해지셔야 합니다. 요즘 세대들이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식이든 회사의 직원이든 사람은 똑같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종종 투덜거리곤 합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직원을 교육했는데 그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고 말이죠. 회사 운영자 입장에서는 직원을 새로 뽑고 다시 교육하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비용도 들고 일손도 모자라게 되니까요. 그런데 직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다르죠. 그들은 회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받는 것은 월급뿐이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식사비 지원은 당연한 혜택으로 봅니다. 시간이 흘러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회사로 옮길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게 직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기술직에 있어서 회사를 옮길 때마다 기존 급여에 추가 인상이 되는 일종의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규칙을 잘 활용해 매년 한 번씩 직장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그 직원 덕분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아직 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를 빼면 성인이 되어 자기 행동에 채무를 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독립된 개인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알다시피 그들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가정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가정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 지원 때문에 노후를 파산하거나 어려워진 부모들은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되고 성인이 되도록 부모에게 신세를 진 자식은 제대로 자립하지 못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되지 못하니 자식에게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죠. 이때마다 나오는 부모들의 공통된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등까지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하고 자녀만 바라본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고 성공한다 한들 부모를 잘 돌보며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담보도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노후를 과도하게 희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비참한 삶을 예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짐이 될 뿐입니다. 당장은 자식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지금 독하게 마음먹는 게 80살 넘어 돈 없어 비참해지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계시나요? 모두가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쁜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는 일은 쉽게 미뤄지곤 합니다. 운동 결심만큼 사흘을 넘기기 힘든 것도 드물죠.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해이해지기 쉬운 게 건강관리입니다. 우리는 노후에 날아올 고액의 청구서를 대비해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 중 절반가량을 삶의 마지막 1년 동안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적의료보험이 취약한 미국에서는 노후의 의료 비용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말에 따르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매달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서 국민연금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버거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습관화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노후를 위한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돈을 덜 쓰는 것 자체가 곧 돈을 벌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입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조달로 노후 파산 60대 노인이 늘어나고 노부모는 자녀에게 부담만 주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산과 건강, 이것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반드시 독하게 지켜야 할 두 가지입니다. 그래야 나도 편하고 내 자식도 편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길을 미리 잘 꾸려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노후의 지혜에 대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결혼시킨 지 이제 막 5년이 넘어가는 67살에 4살 된 아들 손주 돌봐주고 있는 시어머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전부 제 잘못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인사를 온 순간부터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몸이 약하다는 말을 만남을 가질 때부터 몇 번 듣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거 전부 챙기는 아들의 행동들이 탐탁지 않았죠. 진서봐, 뭘 그렇게까지 하니?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그것까지 챙기는 거야? 너를 한평생 키워준 엄마한테나 선물해 줄 것이지. 그러다 헤어지면 무슨 소용이니? 아무리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요즘 네가 하는 행동은 좀 과하다. 엄마, 나 결혼할 거라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 나이잖아요. 제가 결혼할 여자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여야 나중에 자식들도 숨풍숨풍 낳죠. 그리고 지은이의 집이 요즘 형편이 좀 어렵다 해요. 그래서 그런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퇴근하시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나 봐요. 그 뒤로 어머님도 건강이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병수발하고 있는 지은이가 너무 불쌍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님이 돌봐드렸는데 이제 지은이가 어머님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식품들 어머님과 함께 먹으라고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결혼하면 엄마도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거 알죠? 아들의 어이없는 행동과 말투에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너무 푹 빠져버린 아들의 눈빛에 한숨만 내쉬게 되었네요. 그러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이 아들의 입에서 떨어지고 저는 하던 설거지 그릇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의도 없이 인사시키겠다고 무작정 집에 데리고 오면서 사건은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남편과 저는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울진 출장 갔다 오면서 생선 몇 마리를 사와서 때마침 저녁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들은 전날에 아빠가 생선 사왔으니 맛있게 먹으라고 큰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그런 거 있잖아요. 해주려고 했거나 뭘 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강요하거나 뭘 해야지 않겠냐며 닥달을 하면 정말 하기 싫어지는 거. 그래도 집에 처음으로 인사시키려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겠나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대게와 음식 될 만한 거 죄다 꺼내서 발에 불이 나도록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없나요? 미리 말씀도 안 드리고 와서 정말 죄송해요. 뭐 하면 될까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시키고 물을 묻히게 하겠어?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준비되면 그때 부를 테니까 집 구경하면서 대화도 좀 나누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정말 미안했는지 제 옆에서 뭐든 도와주려고 음식 준비하면서 나온 음식물을 치우더니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도중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재료 손질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고 있었고 음식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꽤 괜찮은 여자구나 생각하며 그래도 이것저것 도와주는 바람에 음식 준비가 더 일찍 끝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넷이 둘러앉아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고 성격은 싹싹하니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모습이 가식적이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와 마음은 놓였습니다. 철이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처음 얼굴 보는 자리고 몇 마디 대화 나누다 보니 인성은 괜찮은 것 같아 정말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둘의 만남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에 처음에는 결혼 빨리 한다고 말하더니 사랑이 금세 식은 건지 집에 올 때마다 했던 말은 어느새 사라지고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결혼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니 이제 사랑이 식은 거니 요즘 결혼한다는 말을 통하지를 않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아직도 지은이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렇죠. 저도 이것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 고민을 나누다 보면 해결책이 분명히 나온다.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얘기면 한번 말해봐. 혹시 아니? 해결될 수도 있을지도. 그게 지은이 어머님께서 많이 위독하세요. 그러다 보니 요즘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이니? 얼마나 위독하시길래 병원에서는 뭘 하는데?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고? 아니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위암이신데 꽤 오랫동안 치료받아 오셨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치료가 느려지게 되었는지 상황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4기라고 하던데 저한테도 짐이 되기 싫었는지 좋아지고 있다며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집으로 들어오셨다길래 인사드리러 갔는데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좀 힘들었어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무언가 해결을 해주려고 했지만 말문이 막히고 걱정하는 아들을 조용히 위로해주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고 영정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오열하고 있는 지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옆에서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곁에서 함께 있어줬고 며칠 후 얼굴이 반쪽이 된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요. 많이 피곤했는지 한참을 자고 일어나 할 말이 있다며 저와 남편을 거실로 부르더니 지은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으로 툭툭 내뱉던 말들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아들이 이제야 결혼할 마음이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남편과 저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 위주로 작은 규모의 결혼식이 진행됐고 저희 집 근처에서 신혼집을 구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었죠. 며느리가 워낙 몸이 약하다 보니 아이 소식이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둘 다 적지 않은 나이라 바로 아이를 가질 거라고 계획을 했었는지 점점 조급해지는 게 보였고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불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결국 의사의 답은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말뿐이었고 만약 임신이 된다면 그 가능성은 로또에 당첨이 될 만큼 아주 희박하다면서 더 이상 다른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저 또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 아들도 며느리도 아이를 원했지만 가질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점점 힘들어하면서 그 영향이 저희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처에 살아도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가 많이 예민해진 상태였고요.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분위기가 왜 이래? 사정은 알겠다만 그래도 서로 얼굴 봤을 때는 힘들어도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올 거다. 어머님 어떤 말도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죄송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힘들어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 외식하러 온 자리에서 계속 그런 표정 짓고 있을 거야? 나도 이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서로에게 짐을 덜고 이겨내면 뭔들 못하겠니? 너만큼 나 또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거 정말 쉽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 혼자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야? 처음부터 몸이 약하다는 거 알고 있을 때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진짜 현실이 될 거라고는 나는 생각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는지 알고는 있니? 너 혼자만 생각하는 속 좁은 며느리 볼 필요 없다. 아기도 못 가지면서 뭐가 잘났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 결국 해서는 안 된 말이 제 입으로 나오게 되면서 오래간만에 모이게 된 식사 자리는 결국 며느리와 저의 높아진 언성으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겨둔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면서 아들이 통해 며느리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며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싸웠을 때 말했던 그때의 말들을 참 아쉽게 사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감정이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야 할지 몰라 큰 마음 먹고 며느리가 쉬는 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른이기에 먼저 가서 이 상황들을 좋게 해결하고 싶어 현관문을 두드렸고 안 좋은 표정을 애써 숨기면서 문을 열어줬네요. 그렇게 조용한 거실에서 눈은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을 향하며 한동안 앉아있다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신혼집을 구경하며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제가 한 말에 하나하나 대답을 해줬고 말 실수한 거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저에게 그때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게 되었어요. 한번 말문이 터지니
며느리와 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듯 했지만 아이에 대한 갈망에 서로는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결혼을 했지만 어딘가 모를 허전함이 컸는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격려를 해주며 며느리를 위로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받게 되었는데 임신에 성공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축하해주려고 집으로 찾아가려 했지만 아들에게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말에 너무 놀라 왜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 위선될까봐 두려움에 아무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그 누구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해해달라고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몸 상태도 알지 못한 채 걱정되는 마음이 점점 커졌고 며느리는 매달 보내는 사진 한 장으로 안심을 하라며 자신의 몸 상태를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 문자를 보며 애가 타고 불안해하는 마음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불시에 찾아가봐도 절대 열어주지 않는 며느리 행동에 점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기적처럼 다가온 아이를 생각하면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가 돼 그냥 반찬통만 문 앞에 두고 돌아가기 일쑤였네요.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될 만삭 시기까지 찾아오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드디어 며느리 얼굴을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아들의 전화 한 통에 너무나 황당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국적 때문에 그런다며 출산하고 연락 주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녁에라도 찾아가 보았지만 굳게 문이 닫힌 채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한 달이 지나고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아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빠르게 밖으로 나가 반갑게 맞아줬네요. 정말 이쁜 아기였고 힘겹게 태어난 만큼 활짝 웃는 모습으로 아들이라며 저에게 건네주었는데 우렁찬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생했다며 제 눈에 눈물이 흘렀고 다음날부터 신혼집에 찾아가 아기를 돌봐주기로 결정을 지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저녁이 될 때까지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서 집안일과 육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 충격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까지 꾸밀 수 있는 건지 아들에 대한 배신감 또한 엄청났었네요. 어느 날 청소기로 이리저리 구석에 쌓여있던 먼지들을 빨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안방 침대 밑에 무언가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청소기에 달라붙어 나오지 않자 손을 넣어 침대 밑에 물건을 꺼내게 되었는데 제 손에 딸려 나온 물건은 다름 아닌 임산부 체험복이었습니다. 이게 왜 침대 밑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안고 있는 아기는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임산부 체험복을 들고 거실로 나왔고 이 물건이 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며느리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건지 급하게 체험복을 숨기려 했지만 제가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하니 결국 며느리는 털썩 주저앉으면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 실망시켜드리고 싶진 않았고 이렇게라도 아기가 보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결정해서 된 거예요.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다고요. 지금 저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입양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넓은 아량으로 저희를 이해해주세요. 낳은 정보다 키운 장이 더 애틋하고 크다면서요. 그러니 제발 이 아이와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이 아이 없으면 저는 이제 못 살아요. 행복하게만 산다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잘 키울 자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렇다고 감쪽같이 속여? 그럼 그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내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구나. 너희들이야 좋으면 그만이지. 아무리 불임이라도 남의 집 아이 데려와서 키운다는 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너무 충격이 크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며느리에게 듣게 된 충격적인 말들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받아들여달라고 애원하는 며느리를 뿌리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너무나 놀랐죠. 아들에게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듣고 싶다며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에 퇴근 후 집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결정은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내린 결정이었고 그걸 며느리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고아원에 가고 이제 막 태어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아이를 보고 며느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 입양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철저하게 숨기며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양심에 걸려 정신적으로 괴로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던 찰나 제가 알게 되었고 결국 모든 걸 털어놓게 된 거라며 쉽게 결정한 게 아니니 며느리와 아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달라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에 결국 이해해주기로 했어요. 저의 결정보다 둘의 결정에 존중을 해줘야 하고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걸 둘의 대화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 다시 며느리 집에 들어갔고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닌 만큼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라며 며느리를 위로해주며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면 그에 따른 희생의 대가도 치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쉽지 않았을 텐데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과 함께 아기를 입양한 고아원에 갔는데 정말 많은 신생아들이 있었고 아직까지 선택받지 못한 부모를 기다리며 울고 있는 아기들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네요. 그리고 아들은 아기를 한 명 더 입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같이 오자며 작년에 약속까지 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정말 많이 떨리고 어떤 아기와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갈지 너무나 기대되면서 걱정도 되네요. 저희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려고 하나 봅니다. 언제나 사랑과 축복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두 사람의 결정에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이 시점에 하시는 일 잘 풀려서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